얼마 전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된 24세 정재환의 머그샷입니다. 저희 김원TV에선 정재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정재환이 저지른 다른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아시는 분 혹은 피해자분들의 제보 또한 기다립니다. 김원TV 네이버닷컴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유가족의 요청하에 진행되는 방송임을 미리 밝힙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윤기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7월 4일 새벽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졌죠. 나체 상태로 편의점이라는 말과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라는 언론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우리가 언론에서 본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지만 이처럼 끔찍한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많은 살인사건 현장은 유가족에게도 그리고 외부에도 잘 노출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사건 현장 사진을 제일 처음 발견하고 하셨던 분들은 놀래서 신고를 하실 거고, 경찰이 와서 현장 사진을 찍어 놓지만 그걸 유가족분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별도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분을 발견한 첫 발견이 피해자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 사진을 그대로 찍어 놓으셨고, 그에 앞서서 친구가 걱정됐던, 피해자가 걱정됐던 친구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그걸 내용들이 전부 음성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소리, 마지막 말, 마지막 호흡,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까지 전부 다 녹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죠. 자, 우선 본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사건 현장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4일 정재환이 거주하는 경산의 모 아파트, 그 아파트 안에는요, 집주인 정재환, 그리고 친구 A씨와 피해자 박씨, 이렇게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재환과 박씨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날도요, 정재환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30분경 피해자 박씨는 대구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급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많은 전화입니다. 정재환이 때린다, 물어뜯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같이 있었던 A씨도 정재환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구에 있던 친구들은요, 그저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나? 아니면 그냥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혹은 정재환 저게 또 술 먹고 객기 부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심상치 않다라는 점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박씨의 얼굴은 심하게 부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일단 정재환을 바꿔달라고 하니 정재환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재환의 얼굴에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도 상처 없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입가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물어뜯은 겁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술에 취했구나, 말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빠르게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엽네. 저희가 처음 내용을 전달을 받고 이 음성본을 남원호 변호사님 측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부분의 내용들은 편집이 된 내용인데요. 실제 풀 영상의 소리를 들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니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면 바로 신고해야지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런 소리가 났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내용들은 뒤쪽에 나왔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싸우는 줄 알고 말려야 되겠다라고 출발했던 친구들이 통화를 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랑 대화를 안 하고 뭐 웃는 소리가 나고 정재환이요. 막 때린다라는 소리가 나고 뭐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둘이 지금 왜 웃고 있지? 상황 판단이 일단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을 때가 도착하기 한 10분 15분 전이었습니다. 한 10분 전? 몇 분 안 됐을 때 수학이 너머로요. 피해자 박 씨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며 장기가 나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다 놀랍니다.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들었어? 방금 그러지 않았어? 에이 설마. 다들 이게 진짜 자기들이 들은 게 맞는 건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장난인지 진짜인지 일단 집에 거의 도착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향하게 됐던 겁니다. 일각에서 편집된 부분들만 보고 다른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고 왜 친구들이 빠르게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거 무슨 상황이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일지 아닐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점차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지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죠. 저기서 거리는 소리가 이 친구들도 이거 피해자 박씨 소리야? 아니면 막 웃고 떠들고 막 몸싸움 같은 걸 한 것 같은 정재환이 내는 소리야? 서로 자기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거 누가 내는 소리지? 야 전화 받아봐 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만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풀버전이 아니다 보니 뭐 그런 오해가 좀 생겼던 것 같아 저희가 대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공동현관부터 그리고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혈흔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고 알았죠. 발자국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에서 나갔던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그제서야 판단한 거죠.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엔 이미 정재환이 없는 상태, 폭행을 당해 안방에서 있던 친구는 잠을 자고 있던 상태, 그리고 거실에는요 이미 숨을 거둔 고인 박 씨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고요. 끔찍했습니다. 유튜브 측에다가도 미리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는데 아무리 유가족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자체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노란 딱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그 문제 때문에 채널이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편집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자 했더니 너무나도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서 사실 공개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의 모자이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말로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닥은 전부 혈흔이었습니다. 손자국,
뭐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주변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하늘 쪽을 바라보고 고인이 누워 계셨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복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유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빠르게 현장 기록을 남긴 친구들 신고를 당연히 했죠.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 정재환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라고 하면 놀라는 듯한 반응을 처음에 보였다고 합니다. 인지한 거죠. 자기 친구들이 왔으니까. 왜 놀랬을까요? 현장 상황이요. 얘 인지하고 있던 겁니다. 친구들은요. 박 씨가 사망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몸싸움 같은 것도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재환이 했던 얘기는요. 저희 제보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 차에 가면 현금 2천만 원 있어. 그리고 방에 롤렉스 시계 있거든. 그거 우리 엄마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보자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는 생각에 뭔 소리 하냐? 라고 얘기하는 그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검거했을 때 당시에요. 이때 수갑을 채울 때 당시에 정재환이 그 친구를 보고 한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씩 웃으면서 윙크요. 그게 마치 제보자가 느끼기에는 알지? 시계랑 돈 엄마 좀 갖다 줘 라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재환은 구속됐습니다. 정재환은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신상 공개가 됐죠. 경찰서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좀 어떤 기사에서는 어떤 언론 기사를 봤더니 뭐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 그랬다라고 나온 데도 봤고요. 다른 데서는 친구랑 뭐 술을 마시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재환이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정재환이 처음에요. 기억 안 난다,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변호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안 그랬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나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보다요. 나 안 그랬는데요? 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심신미약에 가깝거든요. 내가 진짜 기억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저 아니에요. 증거가 뻔히 다 있는데 저 아니라니까요? 저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세니까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혹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마약이 검출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정재환은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죠. 그때 어디를 간 걸까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이요, 약 4, 5분 정도였습니다. 4, 5분간 저기 앉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나체 상태였습니다. 문신이 있는 건 보셨죠? 그리고 걸어나갈 때 혈흔 찍혀 있던 거 보셨죠? 온몸에 피칠갑을 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정재환이 보였던 곳은 이곳입니다. 동네 편의점이었죠. 자, 이곳에 편의점에 갑자기 들어와서요, 이상한 걸 눈치챈 여기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은 빠르게 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여기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나 우유 뭐 2개, 어떤 3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져서 뭐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근데 정확한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 접수가 된 건 바나나 우유 3개입니다. 2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집으로 돌아와 친구를 만났고 친구들의 신고로 그 뒤에 경찰이 와서 검거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그런 거죠. 끔찍한 범행이 발생했고 현장을 이탈해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편의점에 갔고 그 뒤에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했고 잔혹했고 고인의 소리를 듣기 참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됐거든요.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웃고 있습니다. 정자는 웃으면서 피해자를 공격했고요. 피해자는 그만해라, 미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제가 약 30분 정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들을 때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고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정자는 웃으면서 무언가 공격을 한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했죠. 사실 처음에 당연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다 보면 공격하는 소리도 일부 들리고 그 다음의 소리도 들립니다.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고 옅어지는 피해자의 소리도 그대로 들어왔고요. 헌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 강제 개방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갔잖아요. 끝부분에 가면 소리가 없어진 게 맞습니다. 거의 사라져갔거든요. 근데 호흡이 되게 옅게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할 때 이상한 소리들이 나고 그 이후에 정지환의 현장을 이탈한 게 맞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전달을 받고 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찰의 대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분들은 거짓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지환이 집에 왔고요. 경찰들과 함께 이제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몸싸움이 시작되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기 있죠. 지금 친구한테 문제가 생겨서 집에 지금 난리가 났다. 신고한 사람, 그 친구들 중 옷 제대로 입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신고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칠갑을 한 나체 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신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신고를 받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들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압을 해야죠. 혹은 수갑을 채우든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정지환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정지환을 데리고 복도 쪽 그 비상계단 쪽 있죠?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찰이 밝히진 않았는데 신고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요. 마치 우리도 용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100번 1000번 생각했을 때 경찰이 그런 입장이 되려면 신고를 받은 내역이 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그 상황을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했고 제가 범인이다라고 지칭을 했는데도 현장의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 있었을 때 경찰이 따라붙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도망칠 수도 있다고요. 경찰분들 그때 상황 기억하시죠? 신고한 친구가 아니 쟤를 왜 저기다 두자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슬금슬금 보더니 도망칠 준비를 한 겁니다. 계단으로 튀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쟤 도망간다.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잡은 겁니다. 수갑을 채우는 데는 그 뒤에 한참 더 걸렸고요. 즉 현장에서 바로 정지환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부분인 거죠. 이 사건이요, 경찰들 고마워해야 돼요. 친구들이 만약에 딴 데 한눈 팔고 있거나 신고 늦게 했거나 다른 데 가서 진술받고 있거나 했으면 도망친 거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요. 물론 쫓아가서 잡았다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여기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가, 제가 아까 여러분께 정지환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 집으로 들어왔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체의 상태로 피칠갑을 한 정재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편집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경찰차가 이걸 확인합니다. 내리려고 하다가요, 안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해명 비슷한 걸 좀 들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추적했다. 피 떨어진 걸 보고 그 방향을 추적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어서 그쪽에 합류했다. 저 순찰차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가 아니었고요. 순찰차였다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돌다가 정지안을 받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찰차의 뜻이 뭐죠? 치안 유지를 위해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들을 다니는 행동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순찰차라서 사건이 발생한 걸 인지를 못했다라고 친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아보겠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는 거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나체인데 엄청난 이레지미 문신을 한 남자애가 피칠갑을 해놓고 뛰어옵니다. 그 자기들을 보면서 막 손짓을 하면서 갑니다.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경찰의 입장에서요. 야, 저거 무슨 사건 터진 거 아니야? 야, 쟤 봐봐, 온몸에 피야. 야, 쟤 이상한데? 잡아야죠. 무슨 사건과 연관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아유, 제가 어떻게 살인한 걸 우리가 예측을 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맞아요. 예측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야, 사람이 나체인데 술 취했나? 야, 근데 온몸이 피야.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친 걸 수도 있잖아요. 다친 거면 뭐 해야죠?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빨리 병원에다 인계를 해야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진짜 다친 상태로 피가 흐르고 있는 거면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전자로 얘기하든 후자로 얘기하든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그냥 현장을 피한 거죠. 현장을 이탈한 겁니다. 그것도 순찰차가요. 말씀드린 대로 분명 집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검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순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데 경찰 측의 해명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내리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떨어진 핏자국을 보고 뒤로 추적을 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어두운 날요? 차량 라이트를 켜놓은 걸 이렇게 운전하고 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하고 거길 따라갔다고요? 왜요? 그렇게 할 거면 빨리 가서 잡아야죠. 다치셨어요? 뭐예요? 라고 하는 게 먼저죠. 그럼 왜 차 타고 뒤따라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서워서 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윤기 사건 터지니까 너 또 이런 얘기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고요. 장윤기 사건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사건 터지고 바로 이틀인가 하루 뒤에 저희에게 제보가 온 겁니다. 저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던 거예요. 더 확인하고 알아보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팩트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경찰이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서가 정재환을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넘겨서 지금 현재 정재환은 검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송치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은 정재환의 혐의를 어떻게 봤을까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진짜 문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사실. 고인신 피해자 박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 첫 번째입니다. 폭행건이 있었네요. 이 사건 발생되기 약 2달 좀 안 된 시점. 정재환은 2026년 5월 16일 아침 6시경 경상시 하양읍 그 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참고인 모 씨랑 실랑이를 하던 중에 시비가 붙었는데 고인이신 박 씨가 정재환을 말린 겁니다. 하지마. 친구들 말로는 야 그렇게 할 거면 나를 그냥 때려. 나 때려 그냥. 사람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말린다라는 이유로 정재환이 고인을 폭행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건이 하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인의 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 정재환은 26년 7월 4일 새벽 4시부터 4시 5분 사이 이 장소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친구 3명 있다 그랬죠. 2명 더 있다고 했죠. 안방 폭행을 당했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 그 A씨를 폭행하는 걸 또다시 고인이신 박씨가 만류한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제 이 단어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위험한 도구들을 가지고 와 끔찍한 공격을 가합니다. 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목정맥, 등 부위, 오른갈비뼈 부분, 배 부위 중앙, 다리 부위, 전신에 40개소 이상의 자상 및 절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게 하였다. 라고 살인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창과 절상, 찌르고 뱉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저하고 같이 읽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사건은 정재환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인가요? 우발적 살인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정재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아마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걸 보게 되면 계획적 살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안 보이실 겁니다. 대화 나누다 화가 나서 그랬으니 우발적 살인에 가까울 거야 라고 대부분 다 더 비슷하게 계획 쪽보다는 우발 쪽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걔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발적 살인? 기억 안 남. 나 안 그랬다. 그런데요, 아무리 화가 났다, 나를 말렸다고 공격하는 게 정상일까? 경찰이 판단한 범행 동기는 뭐죠? 그 전에 폭행했듯이 또 말리니까 이번에도 폭행을 하다 살인을 저지른 거다. 이게 경찰의 정리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경찰이 성취결정서에 써가지고 범행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보면 이 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인께서 서 있는데 얘가 흉기를 들고 공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당했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구나. 아, 그러면 40개소니까 고인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고인에게는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고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방어흔, 저항은요. 칼을 손으로 잡거나 흉기를 할 때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이런 데 베이거나 바깥쪽에 이런 방어흔과 저항은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날 공격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아까 음성 들었잖아요. 고인께서 공격당할 때 신체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반항은 저항은 있다라고 한다면 손바닥 혹은 뭐 팔등 부분 이런 데에도 상처들이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없어요. 안 적힌 건가? 그런데 실제 제가 본 사진에도 없습니다. 송치결정문에 나온 범행 동기는 화가 나서 결과는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글만 보면 범행 수법 자체가 화가 나서 흉기를 가져와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거 마치 하나처럼 이어지지 않나요? 화가 나서 흉기 가져와서 막 공격을 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느낌입니다. 글이요. 그런데 제가 본 현장 사진은 이거하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일단
살인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약 새벽 3시 40분 살인 전의 현장, 그 영상통화할 때의 모습입니다. 약간의 혈흔이 있습니다. 이 혈흔 왜 있는지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아까 얼굴 부분 막 물어뜯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 혈흔들이 있습니다. 주변 난장판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이때부터 약 20분, 25분 사이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죠. 저 바닥에 전부 혈흔입니다. 고인께서 누워 계십니다. 배 부분은 올라가 있고요. 천장을 보고 누워 계셨고, 말씀드린 장기 부분이 돌출돼 있고, 제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제보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체 움직였다.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시신이, 그러니까 사체가 고인께서 의식을 거의 잃어갈 때쯤, 의식이 거의 잃었을 때쯤 정재환이 고인을 옮겼다. 저는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움직이면 상처의 흔적도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누구나 상상을 해보면 경험칙상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식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칼로 팔을 긋는다, 여러 번 깊게 긋는다라고 하면 뭐 할까요? 움직이거나 빼겠죠.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직선으로 날카롭게 들어가는 상처는요,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희미할 때, 그때만 가능하겠죠. 몸을 움직일 수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방향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아니라 휘어져 있거나 좀 다른 데로 좀 바뀌어 있거나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자상, 자창, 절상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올곧게 돼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두 번째, 제가 고인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제가 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장담합니다. 고인은 처음에 공격을 당하고 점점 호흡이 옅어지는, 여러분 들으셨죠? 아까 그거 뭐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엎어져 계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엎어져 계셨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누가요? 정재환이요. 확실합니다. 이걸 제가 왜 확실하다고 얘기하냐면, 첫째, 장기가 눌려 있습니다. 만약 돌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납작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돌출된 장기가 납작해져 있습니다. 눌렸다는 뜻이죠. 아예. 두 번째, 고인분께서 좀 살집이 있으시거든요. 만약 공격을 당한 상태로 그대로 쓰러지셔서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혈액이 바깥으로 나와서 배 부분에 혈액들이 흐르는 자국들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배가 깨끗합니다. 배에 거의 혈흔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둥글게 띠가 있습니다. 피, 혈흔 자국이 이렇게 둥글게 삐하고 이런 데가 다 혈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고인이 처음에 공격을 당하고 의식을 잃어가실 때 엎드려 계셨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혈흔들이 배 부분에 묻은 게 아니라 그 주변 부분들의 배 옆쪽에, 그런데 혈흔이 고였던 거죠. 그렇게 혈흔이 고여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고인이 스스로 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소리 들었잖아요. 그 안에선 정재환만 가능합니다. 정재환 고인을 하늘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사진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면,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했다라고 표현하면요, 피해자의 처음의 모습은 뭐였죠? 엎드려 있었죠. 만약에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의 몸에 끔찍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칼로 막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죠? 여기, 이런데 허벅지 뒤, 종아리 뒤, 이런 쪽이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고인의 목 앞쪽 부분, 양쪽 손목에 인대가 끊어진 상태, 관절 부위 쪽, 정광이 부위 쪽이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번 그어진 흔적입니다. 굉장히 깊게 가해졌습니다. 딱 어디서 보이냐고요? 정면으로 누워있을 때요. 육안상 다 보입니다. 관절과 비슷한 부분들의 그런 깊은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음성 녹음도 들어봤잖아요. 20분의 시간, 25분의 시간입니다. 정재환이 정말 화가 나서 그냥 흉기를 갖고 와서 그냥 피해자를 공격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이 판단한 이 내용대로 그냥 짧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마치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흉기 갖고 와서 피해자를 그냥 40차례 찔렀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얘는요, 점점 숨이 끊어져가는, 그리고 혹시 약간의 의식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사망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런 상태의 피해자를요, 다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돌리게 해서 끔찍한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헌데 이 부분에 대해 초기 수사했던 경찰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혹시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경찰도 아는 내용입니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요. 경험칙상 훨씬 더 많은 사건 현장들을 봐왔을 겁니다. 일개 일반인도요, 이거 사건 현장 움직였어 라고 확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장이, 이거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냥 폭행, 살인 이렇게 넘겼습니다. 살인죄의 가장 중요한 가중 요소, 우발적 살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중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살인이 아니라 비난 동기의 살인,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비난 동기 살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경찰이 이걸 빼버린 겁니다. 처음 사건을 제가 제보를 받고 좀 보자마자 바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근데 경찰이 그걸 안 했다. 그냥 일반으로 처리를 했다. 남원호 변호사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다. 남원호 변호사님도 동의해 주셨고요. 해서 지금 고소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또요. 이걸 왜 2번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 나서서 신고하면 된다.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드셨을 때 김원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친구,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 보면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너무 티가 뻔하게 납니다. 너무 뻔하게요. 제대로 딱 납니다. 이 사건은 시체 손괴 혐의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이브에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어서요. 지금 숲에서 라이브 방송 촬영 중인데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저희가 처음에 알고 지금까지 정재환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새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정재환, 그리고 정재환 주변에 있는 지인 인물들 몇몇, 그들의 왜 그렇게 현금이 많고 왜 그런 비싼 시계가 있을까?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얘는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 왜 차에 현금 2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었을까? 그 이 아파트도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나이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돈을 벌었을까? 주변에 물어봐도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라는 답변만 받아서 따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알게 된 사실 중에 일부는 정상적인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정재환에 대한 제보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경산 지역에서 혹시 정자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 혹은 정자안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KIMWONTV 네이버닷컴입니다. 김원TV고요.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